점례는 그날 자기가 다시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책가방 대신 핸드백을 들었을 뿐 사람들 대하는 눈빛은 그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점례는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아? 윤희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목소리는 웃는 톤이었지만 끝에 살짝 올라간 미묘한 기색이 있었다. 응, 뭐 나야 아직 거기서 사는걸. 점례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어디더라? 예전에 분양받았다는 그 24평? 옆에 있던 친구가 툭 끼어들었다. 눈앞에 놓인 안주 접시를 집어들며 장난 섞인 말투로 받아쳤다. 야, 그때는 24평이면 궁전이었지. 지금은 애들 방 2개만 해도 모자라잖아. 윤희가 코웃음을 흘렸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사는 데는 방만 4개잖아. 애들이 결혼 안 한다고 버티길 잘했어. 요즘은 혼자 살아도 넓게 살아야 돼. 친구들 몇이 어색하게 웃었다. 재미있어서라기보다는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한 웃음에 가까웠다. 점례 아들은 뭐 한다고 했지? 그냥 회사 다녀. 중소기업 쪽이야. 아, 그래. 요즘 중소기업도 들어가기 힘들긴 하다만. 윤희가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 큰애는 외국계라서 연봉이 뭐 말하면 애들 기죽을까봐 말을 못하겠네. 호호. 옆에서 누가 에이 말해봐 하고 웃으며 부추겼지만 윤희는 손사래를 치며 또 한 번 허리를 세웠다. 아니야, 아니야. 뭐하든 각자 사는 거지. 그래도 점례 너는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아직도 전세 사는 사람들 널렸는데. 호호. 말은 다행이다였지만 그 다행에 깔린 뜻이 뭔지는 굳이 떠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다른 친구가 슬쩍 물었다. 점례 딸은? 지난번에 들으니까 뭐 한다고 했는데. 애 키우면서 프리랜서처럼 이것저것 해. 아, 전문직은 아니고. 윤희가 자연스럽게 덧붙였다. 응, 뭐. 전문직은 아니지. 그래도 어디야. 요즘 여자들은 자격증 있어야 사는데. 우리 딸은 변호사니까 애 키우면서도 일 끊길 걱정은 없더라고. 아이고, 점례 너도 그런 거 좀 시킬 것이지 그랬어.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조금 더 컸다. 누군가는 윤희의 팔을 치며 너 말 좀 심하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도 장난처럼 흘러갔다. 근데 점례야. 윤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너 아직도 그 아파트가 제일 큰 재산이지? 남편이 남겨준 것도 없다 했었지? 순간 점례는 물잔을 내려놓는 손이 굳어졌다. 그 질문은 너무 깊숙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쌍의 눈이 자기에게 쏠린 뒤였다. 뭐, 그렇지. 그래도 그 집 하나면 내가 늙어서 요양원 갈 돈 정도는 나오겠지. 점례가 웃어 넘기려 했지만 윤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에이, 무슨 요양원이야. 돈 좀 벌었으면 뭐 빌딩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아파트 한 채로는 안 돼, 안 돼. 곁에 있던 친구가 그제야 작게 중얼거렸다. 야, 그래도 점례는 아들, 딸이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잘 사잖아. 요즘 그런 것도 복이야. 그러자 윤희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래. 요즘은 애들이 부모한테 용돈 갖다 드리는 것만 해도 기적이지. 근데 뭐 우리 애들은 그냥 알아서 잘해. 내가 도와주긴 했지만 그 순간 점례는 알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자기는 그저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고 중학교 못 가네. 그리고 겨우 아파트 한 채 가진 할머니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걸. 그래도 점례는 얼굴에 선뜻 표시를 내지 않았다. 그래, 잘 됐다니까 좋지 뭐. 다들 잘 살면 좋은 거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뿐이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엄마의 한숨이 동시에 울리고 있었다.
점례가 공장에 처음 들어갔던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축축했다.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여기가 공장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이요. 이웃집 아줌마가 손가락으로 가리켜준 곳에 점례는 서 있었다. 버스 안에는 이미 비슷한 또래의 소녀들, 그리고 점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언니들이 옹송그린 채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 왔어? 옆자리 언니 하나가 물었다. 예. 실수하면 반장한테 혼난다. 기계 멈추게 하면 욕도 먹고, 그래도 월급날 되면 좋긴 해. 집에 돈 갖다 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점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돈 갖다 준다는 말이 마치 훈장처럼 들렸다. 공장 건물은 멀리서 봐도 회색 먼지가 내려앉은 듯 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 재봉틀 바늘이 내려찍는 소리, 누군가 호통치는 소리가 뒤섞였다. 어린 것들은 이쪽 라인이다. 줄 맞춰서 누군가 고함을 치자 점례는 다른 애들 뒤에 바짝 붙었다. 기계 앞에 서자 뜨겁고 기름 냄새 섞인 공기가 얼굴을 휘감았다. 점례의 일은 단순했다. 잘린 천 조각을 정해진 위치에 올려놓고 발판을 밟아 찍어내는 작업. 하지만 쉬운 일이라고 해서 몸이 덜 힘든 건 아니었다. 발바닥은 몇 시간 만에 화끈거렸고 손가락은 천을 몇 번이고 놓칠 뻔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에 자꾸 손이 따라가지 못했다. 야, 점례. 손 좀 빨리 놀려. 그렇게 느리게 해서 돈이 나오겠냐? 반장이 뒤에서 화를 내며 기계 옆 철제함을 쾅 내려쳤다. 점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작업 끝나고 남아서 연습해. 기계 멈추게 만들면 다 같이 야근이야. 그 말에 옆에서 일하던 언니들이 눈치 섞인 시선을 보냈다. 누가 잘못해서 모두가 늦게 내려가게 되는 건 가장 미움받는 일이었다. 점례는 이를 악물었다. 천을 잡는 손에 힘을 더 줬다. 발판을 밟는 리듬을 앞사람과 맞추려고 애썼다. 점심시간이 되자 머리가 멍할 정도로 피곤했다. 점례는 공장 구석에 쭈그려 앉아 보자기에 쌓은 도시락을 풀었다. 보리밥에 무장아찌, 김 몇 장. 평소 같으면 조금은 심심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점례는 밥 한 숟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다. 야, 너 도시락 싸왔냐? 옆에서 같은 나이로 보이는 애가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응. 너는? 나는 오늘도 그냥 공장 국밥 먹다가 욕 좀 먹어야지. 밥값도 깎아달라 해야 해서 눈치 보여 죽겠네. 점례는 도시락을 들어 그 애 쪽으로 살짝 밀었다. 같이 먹을래? 우리 집은 그래도 밭이 있어서 반찬은 좀 되는 편이야. 애가 멋쩍게 웃었다. 진짜 괜찮아? 응. 어차피 또 엄마가 남기지 말고 친구랑 나눠 먹으라고 했을 거야. 그날 점례는 처음으로 자기 도시락을 반씩 나눠 먹었다. 점례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윤희네 집은 집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점례네 집 마당 끝 창고 겸 방으로 쓰던 조그만 칸. 거기에 윤희네 가족이 새 들어 살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느라 양동이와 냄비가 방바닥에 줄줄이 놓였다.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다. 어느 날 밤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이었다.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쾅쾅 울렸다. 점례야. 엄마가 작은 소리로 불렀다. 왜요? 마루에 있는 이불 하나 가져와라. 윤희네 방에 갖다 줘야겠다.
거긴 오늘 밤 더 추울 게야. 점례는 이불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목덜미로 톡톡 튀었다. 윤인의 방문을 살짝 열자 곰팡내와 눅눅한 흙 냄새가 섞인 공기가 바로 코끝에 와 닿았다. 윤희가 낡은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윤희 엄마는 한쪽 구석에서 허리를 웅크린 채 젖은 벽을 손으로 문지르며 새어 들어오는 물을 막고 있었다. 윤희야. 점례가 조용히 불렀다. 응? 윤희가 얼굴을 들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우리 엄마가 이불 가져다 주라 했어. 이거 덮고 자. 야, 그거 너네 이불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 집은 방에 화로도 있고 문틈도 덜세. 네가 더 춥잖아. 점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불을 쫙 펴 윤희에게 덮어줬다. 이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가 축축한 공기를 밀어냈다. 윤희 엄마가 허둥지둥 일어나 점례를 붙잡았다. 아이고, 이걸 어쩌냐. 니네 것도 없을 텐데. 너희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 좀 전해라. 점례는 웃었다. 엄마가 그냥 말하지 말고 빨리 가져다 주라 했어요. 그날 밤 점례는 자기 방에서 조금 더 낡고 얇은 담요를 덮고 잤다. 그래도 마루에서 새어 들어오는 온기 덕분인지 벌벌 떨리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윤희가 뛰어와 점례 팔을 잡았다. 야, 어제 고마웠다. 뭐가? 이불. 그거 덕분에 나 안 얼어 죽었다. 나 너 같은 친구 있어서 진짜 좋다. 윤희는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너한테 제일 좋은 이불 사줄게. 엄청 두껍고 폭신폭신한 걸로. 점례도 따라 웃었다. 그래, 그때 되면 나도 부자 돼 있을 거다. 그냥 집에 이불이 한 10장쯤 있을 거야. 두 소녀는 비가 그친 흙길을 쿵쿵 밟으며 꿈 같은 약속을 주고받았다. 그때의 점례는 몰랐다. 수십 년 뒤 그 약속을 한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깔보는 말을 할 줄은. 그리고 또 몰랐다. 가난한 방 한 칸에서 이불을 덮던 윤희와 공장 기계 앞에서 손을 베어가며 일하던 자신이 각자 다른 모양의 성공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걸. 점례는 어릴 적부터 늘 바빴다. 친구들이 중학교 교복을 맞추러 다니던 해에 점례는 새 교복 대신 새 앞치마를 받았다. 우리 점례, 이제 공장 다녀야지. 네가 도와주면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엄마는 미안함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더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언니 셋을 다 학교에 보낸 집 형편에 막내까지 공부를 시키기에는 도무지 여유란 게 없었다. 점례는 운동화를 신는 대신 공장에서 나눠준 고무 단화를 신었다. 아침마다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학교 종소리처럼 여겨질 만큼 그곳이 점례의 세상이 되었다. 낮에는 공장, 주말과 틈틈이 있을 때는 밭일. 점례는 허리가 펴질 날이 없었지만 엄마의 말 한마디에 늘 힘을 냈다. 언니 셋 있어도 우리 집 기둥은 점례야. 막내가 제일 듬직혀. 엄마가 웃을 때면 점례는 자기가 정말 기둥이 된 것만 같았다. 18이 되던 해 점례는 남의 회사가 아닌 자기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시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집이었다. 19에 첫 아들을 낳고 23에 딸을 낳았다. 점례의 청춘은 자식들 이름과 키 크는 속도에 맞춰 휙휙 지나갔다. 판잣집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은 비가 오면 빗물이 들이치고 겨울이면 바람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래도 점례는 이만하면 좋지 뭐 하면서 웃음을 놓지 않았다. 공장일, 식당일, 남의 집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애들만 사람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게 점례의 인생 목표였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까지. 점례는 사람들 말대로 알뜰살림, 악착같이 번년이었다. 하지만 점례는 그런 말들보다 아들, 딸 이름 석자가 적힌 졸업장과 월급 봉투를 들고 온 날들을 더 자랑스러워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자 점례에게 남은 것은 조용한 아파트와 긴 저녁 시간뿐이었다. 70이 넘고 70 중반에 접어들자 문득문득 옛 얼굴들이 그리워졌다. 같이 냇가에서 돌멩이 튕기던 친구들, 도망치듯 학교를 그만둘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아이들. 하지만 그들과의 연락은 오래전에 엷어진 지 오래였다. 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인데 누가 일부러 안 찾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도 없지. 점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가끔 전화가 닿는 두어 친구와 안부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전화벨이 울렸다. 표시된 이름은 윤희. 점례야, 너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이었지? 그럼 나랑 같이 개구리 잡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잖아. 수화기 너머로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야,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한다. 무려 60년 만에. 너 꼭 와라. 아, 내가 거길 뭘. 점례가 머뭇거리자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야, 너 안 오면 진짜 서운할 거야. 나 너 찾으려고 누구누구한테 전화 돌렸는지 알아? 꼭 와.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건드렸다. 나를 찾으려고 누구누구에게 전화까지 돌렸다는 말. 점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옷장을 열었다. 한 번쯤 나가보는 것도 좋지. 동창회 날 작은 한정식집 단체룸에 동그랗게 앉은 얼굴들, 주름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 모습은 어릴 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 점례 맞지? 그때 맨날 운동장에서 공 차다가 무릎까지 내. 아이고, 내가 순심이냐? 너 그때도 말 많았는데 아직도 안 고쳐졌구나. 처음엔 이름과 얼굴이 잘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옛일을 한두 개씩 꺼내다 보니 퍼즐 맞추듯 기억들이 맞물려 들어갔다. 먼저 떠난 친구들의 이름이 조심스레 오르내렸고 그 이름들마다 짧은 침묵이 따라왔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보니까 좋다. 우리 살아남은 게 어디냐? 누군가 농담처럼 내뱉은 말에 모두가 쓴웃음을 지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다. 윤희는 어린 시절 점례네 집보다 더 가난했다. 집도 아닌 지하방 한 칸에 몇 식구가 옹기종기 엉겨 살면서 비만 오면 방바닥에 물이 스며 나왔다. 그때 너네 집에 가면 그래도 방 안이 마르고 따뜻해서 좋았어. 어릴 적 윤희의 말이 떠올라. 점례는 늘 그 친구를 챙기곤 했다.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고 겨울이면 자기 장갑 한 짝을 쥐어주고 그 친구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깎아지른 듯 단정한 파마 머리,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와 시계. 말끝마다 우리 애들이 등장했다. 우리 큰애는 외국계 회사 다니고 둘째는 의사라니까.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더라니까. 처음엔 그저 성공담을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싶었다. 취기 섞인 자랑쯤은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점점 말이 선을 조금씩 넘었다. 점례, 너는 아직도 아파트에서 살아? 그때 분양받았다는 그 집? 응, 그럭저럭 살고 있어. 아이고야, 그래도 어디야. 요즘 애들한테 집 한 채 물려주려면 허리 휘어지는데. 그래도 니는 아파트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말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말투와 표정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슬쩍 맞장구를 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기울었다. 점례 아들은 뭐 한다고 했지? 아, 그냥 회사 다니지 뭐. 중소기업? 대기업? 그냥 중소 쪽이야. 그래도 어디야, 요즘 중소도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우리 애는 뭐 회사 이름 말하면 다 알긴 하지. 윤희의 웃음 뒤에 따라붙는 근데 뭐가. 점례의 귀에는 조금씩 돌처럼 떨어졌다. 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비슷했다. 점례 딸은? 애는 잘 지내지? 응, 애 키우면서 자기 일 조금씩 하고, 전문직은 아니고, 전문직은 아니고, 그냥, 아이고,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애들 나름 잘 사는 거지 뭐. 우리 딸은 변호사라서 말이야. 애 키우면서도 돈은 돈대로 잘 벌더라고. 역시 여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친구들 몇이 피식 웃으며 윤희 편에 서는 말들을 보탰다. 야, 점례는 원래 착해서 이런 말 들어도 별로 상처 안 받아. 그쵸, 점례 씨? 점례는 순간 대답이 막혔지만 늘 그래왔듯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뭐, 잘 됐다니까 좋지.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점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바보인가. 동창 모임은 몇 번 더 이어졌다. 처음에 반가움은 조금씩 줄고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구 애가 어디 나왔는지가 은근한 비교의 기준이 되었다. 윤희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점례는 늘 옛날처럼 조용하고 착한 애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 윤희의 이름으로 전화가 왔을 때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점례야.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나직한 한마디. 나 암이래. 위암 진단이었다. 다행히 최악의 단계는 아니었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점례는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적으며 윤희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었다. 사람 일이 참 그렇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점례는 한동안 수화기를 쥔 손을 놓지 못했다. 다음 날 점례는 장을 봤다. 위암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담백한 반찬들 위주로 부드럽게 끓인 닭죽, 싱겁게 무친 나물, 소화 잘 되는 두부조림, 그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윤희가 입원한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희끄무레한 환자복을 입은 윤희가 퉁퉁 부은 얼굴로 누워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윤희를 점례는 처음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야, 점례야. 윤희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네가 진짜 왔네. 그럼 오지. 이럴 때 안 오면 언제 오냐? 점례는 일부러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가지고 온 가방을 풀어 반찬과 죽을 하나씩 꺼냈다. 위암이라도 조금씩은 먹어야 산다. 네 어린 때 생각 안 나냐? 배고파도 웃으면서 밥 먹던 거. 윤희는 숟가락을 들다가 끝내 눈물을 떨어뜨렸다. 점례야.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윤희는 겨우 말을 이었다.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왜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나 너 무시했어. 점례의 손이 잠깐 멈췄다. 윤희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나 어릴 때 너무 가난했잖아. 너네 집에서 밥 얻어먹고 장갑 얻어쓰고 맨날 내가 나 챙겨줬잖아. 근데 나 나이 들어서 좀 잘 살게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 그래서 너한테 괜히 우쭐대고 그랬어. 네 애들 직업도 자꾸 물어보면서 속으로 비교하고 내가 진짜 못됐다. 윤희는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다. 근데 막상 내가 아프니까 돈도 소용없고 집도 소용없더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누가 진짜 내 편이었는지만 생각나더라. 근데 그게 또 너더라. 점례는 조용히 윤희의 손을 잡았다. 귓가에 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듯 손등을 토닥였다. 됐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이 잘 되면 좀 들뜨기도 하고 그러다 또 깨닫고 나도 내 속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네가 울면서 솔직히 말해주니까 이제 괜찮다. 진짜? 진짜라니까. 우리가 언제 봤다고 이 나이에 삐지고 말고 그러냐. 점례의 말에 윤희는 아이처럼 울면서 웃었다. 점례의 병문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날이 조금 풀리면 과일을 손질해 들고 갔고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 조심조심 병원 계단을 올랐다. 병실 사람들도 윤희 씨 친구라며 점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느 날은 다른 친구들도 함께 병문안을 왔다. 그들은 점례가 가져온 반찬을 함께 나눠 먹으며 역시 점례는 손맛이 좋다며 웃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한 간호사가 들어왔다. 아, 여기 계셨네요. 윤희 씨 링거 교체할 시간이에요. 그러다 눈을 돌린 간호사가 점례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다. 어머, 사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윤희와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점례에게 쏠렸다. 점례는 잠깐 머쓱하게 웃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있긴 왜 있어. 친구 보러 왔지. 하지만 간호사는 마치 반가운 VIP를 만난 것처럼 웃으며 말했다. 사모님, 우리 과장님이랑 수간호사님이 맨날 사모님 얘기해요. 한정식 집 사장님이 우리 병원 살린다고 오늘 점심 식사도 거기서 회식하러 간다던데요. 친구들 얼굴에 당혹감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스쳤다. 한정식집?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한정식집?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사모님 한정식집이요. 여기 대학병원 앞에 있는 큰 집 있잖아요. 예약 없으면 밥도 못 먹는데. 거기 사장님이 점례야? 친구 하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점례는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아이고, 뭘 사모님이야.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밥하는 아줌마. 그러자 간호사가 웃었다. 겸손은요. 사장님이 다 챙겨서 보내주시는 도시락 덕분에 우리 야간 근무할 때 진짜 힘난다니까요. 나중에 병문안 끝나고 내려가시면 인사라도 좀 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도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윤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점례야, 너 그 한정식집 사장님이었어? 점례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뭐 사람이 먹고 살다 보니 이 일 저 일 하게 된 거지. 처음엔 그냥 조그마한 밥집이었는데 병원 앞이다 보니 운이 좀 따랐어. 다른 친구가 말했다. 야, 거기 우리 애들 졸업식 끝나고 가족들 다 모여서 밥 먹었던 데야. 거기 사장님이 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또 다른 친구도 거들었다. 야, 우리 남편 회사 회식도 거기서 했다. 반찬이 하나같이 정성 들었다고 사람들이 난리였는데 그게 내 손이었냐? 윤희는 베개 위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점례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왜 말 안 했어? 점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니들이 나를 한정식집 사장으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냐. 나는 그냥 너희랑 같이 초등학교 때처럼 웃는 게 좋았거든. 윤희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나는 바보였네. 돈 조금 벌고 애들 직업 좋다고 기분 좋게 자랑하면서 내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근데 넌 나를 아픈 몸으로 봐도 예전처럼 대접해주네. 점례는 빙긋 웃었다. 나도 속 좁았으면 그날 동창회에서 너한테 한마디 했을 거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누군가 앞에서 괜히 허세 부린 적 있겠지 싶더라. 인생 길게 보면 다 쌤쌤이야. 병실 안다른 친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점례야, 미안하다. 나도 너를 좀 얕봤던 것 같다. 나도. 넌 늘 착한 애, 조용한 애로만 생각했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궁금해한 적도 없었네. 점례는 손사래를 쳤다. 이 사람들아, 왜들 이래? 이 나이에 사과를 그렇게 줄줄이 하냐?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는 서로 무시 안 하고, 비교 안 하고, 그냥 아프면 아프다, 서운하면 서운하다. 솔직하게 말하고 살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 아냐. 그 말에 모두들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윤희는 수술을 잘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점례는 여전히 틈나는 대로 병실을 찾았다. 그날도 퇴원 날짜를 앞두고 친구 몇 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 퇴원하면 뭐 먹고 싶냐? 점례가 묻자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내 한정식집 가지.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다 불러서 회식하자. 이번에는 내가 안 자랑하고 너 자랑 많이 할 거야. 점례는 고개를 저었다.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나 그런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서도 입꼬리는 자연스레 올라가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다. 병원 건물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어쩐지 오래전 학교 운동장의 소리와 겹쳐졌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 그 사이에 쌓인 가난과 부, 자존심과 상처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병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등을 토닥여주는 이 순간이라는 걸 점례는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그래, 내 인생도 꽤 잘 살아왔구나. 점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혼자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친구들이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 점례의 눈가에 작은 주름들이 부드럽게 접혔다. 그 주름 속에는 가난한 초등학생이었던 점례, 18배 시집온 점례, 두 아이를 키운 점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친구 옆에 앉아있는 70이 넘은 점례까지 모두 함께 웃고 있었다.